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 적중, 다가오는 경제위기 리스크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경제 레카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미 다들 아실 거예요. 미국 일자리가 생각보다 부진하게 발표됐다. 그래서 당초 예상 대비해서 무려 81만 8천 명 정도의 수준이 감소를 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결국은 시장이 어제 안 깨졌거든요. 시장이 보합세로 끝났다 보니까 별로 심각한 주제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예상대로,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미국 고용시장이 부진하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상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시장에 큰 변동은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냥 살짝 눌려지다가 이렇게 보합세 정도로 끝난 상황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면서 미국 경제 동향 어떤지 데이터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발표된 걸 보면 토탈 논팜 해서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가 생각보다 훨씬 부진했다. 표본 조사를 했을 때는 290만 정도의 취업자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전수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81만 명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8% 정도 대규모로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이만큼 튼튼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잘려나간 겁니다. 생각보다 고용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지는 않다라는 게 입증이 됐고, 심지어 고용이 고점에서 이렇게 악화돼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별로 좋지가 않은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수준의 양이냐면, 취업자 수가 이만큼 많았다. 근데 80만 명이나 빠졌다. 그래서 30% 정도가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가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더 많은 인원이 삭제가 됐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차가 너무나도 심각한 거죠. 게다가 최근에 발표치도 보게 되면은 월 평균 24만 명 수준으로 지금 고용이 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수조사한 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17.4만 명 수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28% 여기도 깎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고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시장은 좀 천천히 갈수록 악화가 돼가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클리어 밸류 텍스라는 200만 경제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뭐 골드만삭스나 뭐 연준 뭐 이렇게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연준의 보고서와 달리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 조금 똑똑한 투자자들,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아,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구나. 주가가 좀 생각보다 좀 과하게 올라서 좋기는 한데 좀 너무 과하게 오르는 측면이 있진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준과 정부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과열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제 경제가 튼튼하니까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실제와 다르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이따가 뒤에서도 더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 이러한 고용 통계 대규모 하향 수정은 연준이 다시 한번 잘못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하는데, 연준이 설립된 게 1900년대 초반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JP모건 같은 이제 큰 대형 금융기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분에는 JP모건이나 이제 시티뱅크 같은 이런 대형 금융그룹이 지분을 갖고 있는 사립은행입니다. 연준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중앙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은행이에요. 근데 연준이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영화 투머로우나 이런 재난 영화 보시면은 위기가 올 때 정부나 기득권들이 위기가 올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나요? 기후 위기가 올 거라서 여러분들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시민들한테 절대 얘기 안 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곳은 아니지만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거짓말 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준은 강력한 고용시장을 핑계로 들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연준이 말하는 것처럼 강하지는 않더라. 연준은 저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연준은 이런 고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들을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런 것들을 집계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용시장이 강하다고 했던 거는 사실은 실제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짓말 치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거는 있는 거를 없다고 표현하거나 없는 거를 있다고 표현하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있는 거를 이만큼 있다고 하거나 이만큼 있는 거를 이만큼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과장 내지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은 어떠하냐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필라델피아 연준 자료를 보게 되면은 비제조업 고용이 코로나 쇼크 이후로 최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쇼크 이후로 이 데이터가 최악의 수준까지 치닫고 있고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악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의 구인이직 보고서인 졸트로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많이 이제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자영업자들 막 도산되고 기업들 부도나고 이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잃던 이런 시기 전에는 늘 고용 시장부터 악화됐었어요.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때쯤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걸 이 데이터가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알려주는 시그널 같은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지표가 꺾인 지가 꽤 됐는데도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과거 수준에 비해서는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 경제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이미 코로나 쇼크 터지기 직전 수준까지 떨어진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가적인 고용시장 데이터나 경제를 알려주는 데이터들을 제가 지난 다른 영상들에서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자세한 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 확인하시면 더 이제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 지난 영상부터 쭉 말씀드려오고 현재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미국 경제가 그렇게 뭐 물가, 금리, 고용 이런저런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 심지어 소비자들 심리, 소비 다양한 것들 봤을 때 그다지 건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꺾였다가 또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꺾일만 했다는 겁니다. 주가가. 근데 혹자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요새 현금 보유 은근 많이 하던데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많더라. 근데 매수 대기 자금이 많으니까 사실 주가가 조금만 폭락했다 하면은 바로 올라오는. 요번에도 사실은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다가 올라왔던 게 사실은 요거 개인들이 다 매수했다고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어요. 기관이나 외국인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들은 팔고 있는데 개인들만 미친 듯이 사고 있다. 요걸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나 올라간 건 개미들이 많이 올렸지 않냐. 매수 대기 자금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주식시장 문제없지 않냐? 개미들 풀매수하는 거 최근에 효과 있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데이터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시켜 보도록 할게요.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제 속칭 MMF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단기 금융 상품이라 보시면 돼요. 단기 금융 이제 현금 예치하는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단기로 고액의 이자를 주는 약간 이런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이랑 좀 비슷한데 어쨌든 약간 예금성 단기 예금성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증권사 같은 데도 주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시장에 투자할 데가 없고 이제 투자처가 딱히 없는 상태에서 금리가 높은 상태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안전하게 그냥 이자 받아 먹으려고 MMF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역사적으로 MMF 쪽에 돈이 많이 몰렸었던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MMF 쪽에 쭉 자금들이 늘어나면서 이 대기 자금 어디다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부동산을 사려고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내지는 그냥 이자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런 투자의 대기 자금들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투자 시장에는 대기 자금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확실히 역대급인 건 맞습니다. 지난 한 거의 10수년 동안 이 정도로 현금이 많이 쌓인 적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러나 증시의 시총을 대비해서 비교하면 어때요? 오히려 최저 수준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이제 증시가 요만했는데 증시가 요만했다라고 하면은 자금도 요만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MMF 자금이 예전보다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대기하는 부동자금이 되게 많구나. 매수하는 대기 자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증시가 이만큼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증시가 스노우볼처럼 쭉 폭락하게 되면은 이 물량으로 받아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랑 비교했을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아니면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끝날 때쯤이거든요.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쯤이나 아니면 코로나 쇼크 때랑 비교해봤을 때 지금 거의 최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너무나도 커져버렸는데 그에 반해서 F 자금은 크지 않다. 그래서 증시가 뭔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이걸 이제 매수 대기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폭락을 막기는 쉽지가 않아진 상황이다. 왜냐? 그만큼 증시가 너무 덩치가 커버렸어요.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이제 증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이고 결국 미국 증시 무너지면 전 세계 다 무너지는 건 사실은 이제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이 폭락하면 사실은 받아줄 자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빚을 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투자자들이 빚은 많이 내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빚은 많이 내고 있는데 저축은 허물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소위 말해서 가난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또 영상에 댓글 같은 거 보면 막 되게 그냥 조심하셔라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건데도 막 이제 막 쌍심지 켜고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빚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투자 손실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바닥에서 매수해서 이제서야 좀 수익 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리스크를 강조하니까 참 듣기 싫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MMF 쪽에 자금이 지금 몰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MMF 쪽에 자금이 몰릴 때마다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이 왔어요. 자, 잘 보세요. 쭉 MMF 시장에 자금이 몰리더니 어때요? 2020년에 코로나 쇼크 터졌죠. 2007년부터 F 쪽에 자금 쭉 몰리더니 어때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러다 MMF 좀 더 늘어나다 쭉 이제 매수 자금으로 들어오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MMF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 어떻다?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이 온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럼 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주식이나 뭐 부동산 이런 게 너무 비싸져서 투자할 상황이 안 되게 되면 여력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MMF 쪽으로 돈을 넣게 돼요. 왜냐? 그냥 여기저기 투자해서 잘못하다 큰 손실 보느니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좋은 MMF 쪽에 돈을 넣어놓자. 왜냐? 금리가 높으니까 물가를 감안하고도 실질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1년에 3%씩 올라요.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예요. 그러면은 물가에서 금리 빼면 어때요? 2%로 실질 이자를 걷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금리가 되게 중요한데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상태면은 투자 시장에 자금이 빠져서 다 채권이나 이런 쪽으로 몰려요. 나는 그냥 주식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기관이잖아요. 얘네들은 수백조 원, 수천조 원, 막 100조 원, 50조 원, 뭐 2천조 원,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 막 경단이 심지어 블랙록은 경단인데 물론 패시브 펀드 성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사실은 이게 마이너스 10%만 나도 몇십조 원이 날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 자산을 운용할 때 굉장히 신중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2%, 3% 그냥 무료로 이렇게 리스크 없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게다가 장기채 투자하면 채권 매매 차익까지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탄력을 받던 게 점점 이제 둔화되고 그러다가 이게 떨어지는 이런 식의 패턴이 이어지는데 지금 탄력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리스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확실해 보인다. 또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너가 떨어진다는데 왜 안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1, 2주일 안에 시장이 떨어진다는 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1, 2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한 3년, 5년, 10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이제 장기적인 관점의 경제 트렌드를 분석하는 게 매크로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좋은 상황인지 나쁜 상황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매크로 분석인데 지금 경제가 고점에서 이렇게 꺾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 주의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오늘날 워렌 버핏마저도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계속 주식을 팔아치고 있다. 무슨 주식 팔아치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이 그렇게 사랑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분을 추가로 정리를 했고 2분기 이후로 40억 달러 상당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원 될 거예요. 6조 원 정도 되는 상당의 지분을 정리해서 계속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버핏이 계속해서 현금 확보를 하고 있고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5대5로 현금 5, 채권 5 이렇게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200만 유튜버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과 미국 경제 유지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소비자들이 계좌에 돈이 있긴 하대요. 은행 CEO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계좌에 돈이 있긴 하지만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건 실제로 데이터로 검증된 얘기입니다. 코로나 쇼크로 찍혀져 나온 초과저축 다 소멸됐고 지금 사람들 빚내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저축은 허물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더라. 그 다음에 고용은 나름대로 되고 있긴 하지만 소비가 매우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직장 가서 일은 하는데 이제 돈 씀씀이도 많이 줄이고 있고 그러면서 계좌에 있는 돈도 왜냐 물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계좌에 있는 돈도 줄어들고 있더라. 투자도 손실 보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소비가 감소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경제는 소비가 제일 1번입니다. 왜냐 소비는 남들의 소득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한다.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줘서 물건을 사줘야 소득이 되겠죠. 우리가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를 구매해야 애플의 매출이 되고 우리가 삼성의 갤럭시를 구매해야 삼성의 매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매출은 결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결정하고 이 소비자들의 소비가 굴러가면서 기업과 기업 간의 B2B로 결제하는 사람들의 매출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럼 기업들의 매출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애플을 왜 팔고 있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애플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마이너스까지 갔다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금 막 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고용뿐 아니라 소비 같은 경우에도 실질 소비 기준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고용뿐만 아니라 GDP는 이제 경제를 척도하는 수단이잖아요. GDP도 왜곡됐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GDP는 약간의 왜곡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이제 하나에 10,000원일 때랑 20,000원일 때랑 물가가 2배가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가가 이제 2배가 올랐으면은 다른 물건의 가격도 2배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10,000원을 벌다가 20,000원을 벌어도 실질적으로 부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10,000원을 벌다가 20,000원을 벌면은 국밥은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인 시대가 되고, 짜장면은 8,000원이 아니라 16,000원인 시대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뭔가 매출이 많이 늘어나 보이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 소비가 되게 중요한데 실질 GDP 기준으로는 조금 약간 정체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 관련된 데이터는 있을까?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자, 소비자들한테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되게 유명한 지수인데, 소비자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향후 1년간 소비가 증가할 것 같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소비가 0.8%만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통상적으로 0.8% 정도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심각한 거냐면, 이게 지표가 뭔가 딱 봐도 떨어지면 안 좋을 것 같잖아요. 2020년 코로나 쇼크 때가 요 정도 수준이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가 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요 정도까지 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쇼크 때 당시만큼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소비가 0.8% 정도밖에 증가를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미국 GDP가 0.8%밖에 증가 못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가 또 이제 매크로 분석을 할 때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향후에 미국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위기 당시 수준으로 지금 그 직전까지 와 있네요. 그래서 코로나 쇼크랑 금융위기 이래 최저 수준인데다가 소비자 심리도 안 좋고 실제로 소비도 악화되고 있는데다가 경제위기 당시처럼 급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사실은 비밀 중에 하나는, 이 지표는 경제위기 같은 게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표가 크게 안 떨어져요. 닷컴 버블 당시에는 주가가 거품이 심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경제가 많이 그렇게 악화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가 빠지긴 빠졌는데 좀 완만하게 빠졌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주가 거품은 이때보다는 덜 했는데 경제는 더 크게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자의 어떤 그 심리가 한 번에 확 꺾여버렸죠. 그래서 이 지표는 금융위기 같은 게 터지지 않는 이상 확 꺾일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쇼크처럼 대규모 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확 안 꺾여요. 근데 지금 2024년 들어서 조금씩 꺾이다가 확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저희 팬분들을 포함해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모든 데이터가, 사실 데이터로만 보면 경제 위기인데 경제 위기 당시만큼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 데이터로는 알겠다. 근데 왜 경제 위기 안 오고 왜 주가 폭락이 오지 않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매크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핑계가 아니라 진짜예요. 한국경제 3주 전에 기사 나왔죠. 이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바이든 정부 대선 앞두고 국채시장을 조작했다. 발칵 뒤집힌 미국. 미국의 헤지펀드인 허드슨 베이 캐피탈에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팩트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거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 허드슨 베이 캐피탈이 뭐라고 하냐? 미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단기 채권 발행을 늘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비중을 22%로 높였다. 근데 이런 상황이 경기 부양을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베이 캐피탈은 ATI가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와 똑같은 결과를 내는 스텔스 양적 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금까지 금리를 쭉 올리고 나서 지금 동결해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고금리를. 그렇다라는 건 긴축을 한 겁니다. 경제가 더 과열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긴축을 한 건데 어때요?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정부에서는 또 따로 살짝씩 돈을 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2023년 3월에 어땠습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은행들의 큰 파산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문제없이 살짝 주춤하다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말로는 긴축을 해놓고 말로는 경제를 조금 스탑시킨다고 해놓고서 어때요? 경제를 진정시킨다고 해놓고 뒤로는 은행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1,000조 원 정도를.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서 이제 대선 때까지 이거를
끌고 갔다 이런 주장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텔스 양적 완화를 하면서 지금 그 스텔스 양적 완화한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코로나 쇼크 터지고 나서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던 수준까지 이 지표가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적인 스텔스 양적 완화. 남들이 보이지 않게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부양했고 주가를 받쳤다, 의도적으로. 경제가 무너졌어야 될 건데 일부러 그걸 의도적으로 받쳐서 경제를 계속 부양시켰다. 왜 그러냐? 글쎄 모르죠. 바이든이 당선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준이나 정부의 의도나 투자자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 위기나 주가 폭락이나 주가 급등 이런 것들은 좀 더 빠르게 오기도 하고 좀 더 늦게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현재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어떤 거 뭐 애플 조심해라 이런 얘기만 해도 돌맞는 세상입니다. 엔비디아 조금 이제 이런 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바로 돌맞아요. 그런 세상입니다. 되게 살벌해요. 분위기가 보면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쭉 떨어지다가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 것이 안 오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당전 지으시는 게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과거에 비해서 투자의 위험도는 많이 높아졌구나. 요새 워렌 버핏도 현금화하는 시대인데 내가 뭐라고 워렌 버핏도 현금화하는 시대에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내가 적어도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내지는 투자 비중 좀 줄이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태여 불필요하게 어떤 큰 위험에 노출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